남들은 표피를 볼 때 나는 막 어쩌면 그 밑바닥을 보고 있었다 하는 그런 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기가 반듯하게 자기의 정신 이념을 세우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노예, 반노예 같은 식민지 국민이 아닌 어떤 자주성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가져야 한다. 그와 같은 그 생존의 이념, 국가관, 세계관 이것이 반드시 서야 하고 조금 표현이 요새 하여간 사람들에게는 곤란하겠지만 가난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라 말이지.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검소하지 않으면은 돈의 유혹이 들어온단 말이야. 권력에. 뭐 언제나 그렇죠. 그 권력은 심기자를 하수인으로 쓰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에 이용당하게 마련입니다. 군주건 지배계급이건 민중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서 지켜나갈 이런 생각을 포기하고 그런 능력을 상실했을 때야 비로소 남이 와서 그 나라를 멸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그걸 글로 옮기려고 할 때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일단 독파하는 데 자기 원칙을 두는 양반이었어요. 가장 객관적인 사실, 가장 사실에 가까운 진실들을 그 자료들을 수합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기반해서 글을 썼다는 점에서 평론가로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또 여러 분야에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영희 선생님의 어떤 글쓰기에 대한 굉장한 호감과 또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이 사실은 문학에 대한 굉장히 깊은 애정이 있으셨어요. 본인이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내가 한국 현대 문인들과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그때 워낙 시대도 시대였고 언론이라든가 뭐 사상 뭐 이런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문학에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는 글을 밝힌 적이 있어요. 후배 평론가로서 사실은 이영희 선생님과 그 당시의 문학, 그 당시에 많은 문인들의 활동이라든가 눈여겨보시고 있었던 게 있을 텐데 또 시대 정신 속에서의 문학의 흐름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한번 캐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에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 안에 당신의 이론을 바르게 전달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글에도 우리의 편견을 깨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이라면 학식이 아니라 인격과 품위의 어떤 격입니다. 박정희가 죽었답니다. 이런 소리를 전하더라고. 와, 그래 박정희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당에서 누구도 모르는 걸 들었단 말이야. 그래 막 크게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웃음. 이런 거구나. 역사 어떤 우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구나. 원형이정으로 죽으려면 죽는 거구나 하는 그 통쾌한 웃음소리 막 크게. 내 평생에 그렇게 큰 웃음 웃어본 일이 없는데 웃음과 함께 막 눈물이 또 함께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뒤범벅이 된 웃음과 울음과 뒤범벅이 된 감격으로 막 한참을 지내다가 이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형수 안에 그 저거 있다고요. 그때 김치를 지금 저 쭈쭈바 같은 애들 먹는 쭈쭈바 같은 그 비닐 주머니에 김치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김치를 합치고서 그걸 쓸어 넣은 것을 하나에 100원씩 이게 사시기 하나로 이렇게 팔러 다닌다고. 그걸 전체 거긴 일반 수들이지 말자면 저 파렴치범들이니 뭐 전과 몇 범들 뭐 이런 거 와야 나를 거기다 갖다 놓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니까 뭐 온갖 잡스러운 소리야.
난 뭐 그런 소리 관계없이 혼자 있다가 이제 그런 소식 듣고 쭉 돌렸어요, 김치를. 아이 고맙다고 이방 저방에서 근데 그런 순간에 거의 차지할 수 없을 만큼의 벅찬 이런 감격 때문에, 감동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걸 마치 이제 좋은 세상이 되는 게 걔들은 이제 반공 교육으로 무슨 조카 통일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리고 난 그 안에서 재판을 다시 한번 받게 된 거라. 검찰이 입건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죽은 다음인데 벌써 많은 학생들이 나갔는데 박정희 죽서 나갔어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난 상당히 외로워진 거야. 나밖에 없으니까 거기. 제가 1학년 때 수업을 교양 과목을 신청했었는데요. 그 당시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 얼굴 한 번 뵈고 수업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 학교의 선생님분들이란 분들이 몸을 사리는 편이셨는데 선생님은 저희들한테 밖으로 나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겁이 나고 그랬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학교 분위기가. 학교에나 사회에서 진보 정신을 끌고 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압박도 받고 그렇지만 그 행동뿐만 아니라 실천뿐만 아니라 학문까지도 그 정신을 가져간다는 건 고독한 일일 겁니다. 당연히 진보 정신에서 가장 본받아야 되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는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자신의 삶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이제 권력의 반대편에 자신의 자리를 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의한 권력의 탄압으로 퇴직도 되고 또 감옥도 가시고 또 심지어 모국을 떠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삶이 과연 보통의 용기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글 쓸 수 있는 용기, 그런 게 가장 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알려진 것이 70년대 유신하에서 학생운동이 막 격화되고 그러면서 저 문제 학생들 집을 하숙 집이니 뭐 뒤져가지고서 책까지 오면은 반드시 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심상치 않구나 하고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가 월급날 하루 이제 월급 타면 한 번 딱 두 근을 사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애들 먹이고 나면 우리 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그런 한돈에 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걸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일은 기억이 안 나요. 부장이면서 도시락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러고 친구가 하는 그 무역회사의 오파상에 쫓아나가서는 시간에 조금 한갈 때 그래서 그 써주고 타자 쳐주고 그러고더라고. 번역해주고. 한때는 2군데까지 했어요. 2군데 할 때는 정말 그래 어떤 때는 그리 가서 아르바이트 해주고 또 일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지금 한창 무슨 중앙청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이라 이거예요. 그걸 광화문 저기 남대문 근처에서 그때 오파상이 남대문 근처에서 거기서 택시가 그때 흔하지 않으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서 안 잡히니까 그냥 중앙청까지 뛰는데 여름에 참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지금 만약에 리영희 선생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자유가 난무하면서 왜곡되고 엉터리로 쓰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하고 또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사자와 같이 이렇게 통탄을 하시겠죠. 굉장히 이론적인 분이셔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잘못된 거,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야만의 시대로 가는 것도 이렇게 짚어주시겠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구석까지 다 선생님은 많이 보시고 지적해 주실 것 같습니다. 리영 선생님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저 인간 중심, 또 인간은 어떻게 자리해야 되는가, 또 위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광주민주항쟁의 배후 조종자라는 낙인을 지켜서 들어와 있었고, 그 전에 박정희 시대에는 내 책에 나와 있지만 책 때문에 사상의 원흉이라고 또 존칭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반공법으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1년 동안 여기서 지냈죠. 고생스러운 1년이었죠.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광주시야말로 내가 영광스럽게도 이게 그 5월 18일 동아일보의 지면이에요. 여기에 한쪽에는 광주 사태의 주모자 7사람 해가지고서 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전두환 일당이 도대체 엉뚱엉뚱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난 광주라는 것을 74년에 학생들하고 그 사회조사하기 위해서 몇 사람 왔다가 몇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술 먹고 돌아간 이후에 와본 일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때 광주 사태 원흉이라고 7명을 지목한 것이 예춘호, 아주 온순한 정치인입니다. 아주 지식인이고 인텔이고, 문익환 목사, 그다음에 이영희. 나는 광주 사태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제발 와서 좀 지휘해 주시오 해도 아이고 그만두시오, 겁나서 난 못합니다 할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선량한, 전혀 정치나 권력이나 아무런 관계도 욕심도 없는 사람을 단순히 자기들 과거 박정희 때 싫은 소리 하고 미움받는 사람을 이 광사태에다 갖다 붙인 거야. 난 몰랐어요. 나올 때까지. 몇 달 뒤에 석방되고 나올 때까지 광사태가 난 줄을 모르고 나왔다고요. 광사태 주모자인데 말이죠. 4.19 혁명, 이승만 말기에 그 격동시대에 기사만 쓰고 있는 기자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난 항상 나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사는 우리 대중, 우리 막 국민이라도 좋고, 와 운명의 공동체라는 생각 때문에 그 4.19 때에도 기사는 기사대로 끝내놓고는 그대로 그 데모 부대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속에 들어 의식이 있으면은 진실이 보이는 거야. 지식만 있고 의식이 없으면 진실이 전혀 보이질 않아. 지식이라는 건 의식 없는 지식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걔 나가니까 그때 계엄령이 날 때지. 한일회담 반대 계엄령이 막 나고 야단인데 내 기사가 나가니까 하루는 그 정일권 총리가 비밀 장소로 부르더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당신 기사 때문에 우리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는데 각하에게서 내가 되게 당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국가기밀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텐데 얘기해달라 그런 거야. 난 그런 거 없이 난 아다시피 언제나 연구하고 내 힘으로 만드는 기사입니다.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면은 아침에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좀 힌트만 달라고 그러길래 아이 새벽에 총리 관저에 올라면 내가 저 청량리 밖에서 메나리 밭을 걸어 나와가지고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럼 자동차로 와주면 되지 않나 그러길래 자동차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없냐 이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부에 웬만한 기자들은 그 없는 그 시대에 자동차가 있어서 자가 이거야. 정부에 좋은 기사만 쓰면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뭘 잘만 쓰면 그 새나라 택시라는 그런 거 하나씩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나 당연히 나 있는 줄 알지. 없다고 그러니까 놀래. 그러면서 그럼 전화라도 잠깐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러 나가려면 역시 또 1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 메나리버터에서 청량리까지 나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전화도 없냐고. 그래서 최신부 장관에게 비서를 시켜서 전화 어디에 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회답이 최신부 장관이 거기는 메나리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전화가설 불능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건 모르고 하여간 나무떼기 세워서라도 전화 갖다 놓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떡 갖다 놓은 전화가 45국에 2222번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권력에게서 혜택을 뭔가 받은 거는 딱 그 전화 하나 받았어요. 모든 억압과 폭력과 거짓에 대한 증오, 본능적인 증오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그 폭력과 거짓과 억압과 이런 거에 희생물이 될지언정 그것이 이 사회에 그대로 통해가는 그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군림하는 식의 사회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난 도저히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리영이는 지성과 실천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 사상가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은 내 인생의 햇불이고 등불이고 어버이고 서성이고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리영희 선생님은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준 지식인이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